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달라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에 걸리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잇따라 청구하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그리고 이 중에 구속 취소가 아시는 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차 때 희망을 다시 거는 걸 수도 있지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은 이번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입니다. 특검도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또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접견을 금지시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세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어제 오늘 특검의 움직임을 보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번에 3차로 세 번째로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요,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으면 지금 사실상 끌어내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특검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한 다음에 아직 그 조사를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그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겠다, 이 의지가 일단 강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일반 이적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제 범죄 사실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려고 지금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특검은 동시에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을 등에 업어서. 네, 그럼으로써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모습을 어떤 그 전 대통령의 전 대통령 지위에 따른 어떤 특혜도 주지 않겠다. 근데 이런 그 단호한 모습을 좀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석을 거부했거든요. 그때 당시 특검에서 구치소로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 방문 조사에 응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번 1차 구속됐을 때 당시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갔는데 그것마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도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것조차도 약간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특검은 의식하는 것 같고, 특검에서 브리핑할 때 김건희 여사 당시에 그 뭐 별관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했던 그걸 인용했어요.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인용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특검이 상당히 그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요. 그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좀 왕왕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 브리핑에서는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어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서정빈 변호사, 일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쓰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호칭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서는 소환 조사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뭐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일반 피의자와 사실상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해 왔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일정 조율부터 해서 그 일정 조율 과정도 상당히 이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특검 측의 주장이 거의 일관되게 유지가 됐었고 예. 뭐 출석 방식과 관련해서도 공개냐 비공개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그밖에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뭐 예컨대 과거의 경우에는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는 뭐 차담 같은 걸 조금 진행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런 점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런 예우라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오히려 일반적인 피해자보다도 더욱 좀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발표에서도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그러니까 세 번째 강제구인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2시까지 데리고 오라고 다시 뭐 지휘를 했지만 아직까지 왔다는 소식은 없고요. 또 하나요. 특검에서 접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것이 모스탄 전 대사라고 해가지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접견하러 갔다가 그거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먼저 이 모스탄 전 대사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So many important institutions have. We saw so many indicators of a badly run election that needs to be corrected. And people can see for themselves the evidence leading to election fraud in a website called Election Fraud is a US problem, it is a Korean problem, and is a problem around the world. 보신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계 미국인으로고요. 미국의 리버티대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정광재 대표 일단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다시 수감이 된 이후에 누가 접견을 가느냐라고 나온 언론 보도에서 유일하게 이 교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왜 이 교수를 만나려고 했냐거든요.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그 재판 과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때처럼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만 30년 가까이 있었고 예.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이고 누구보다 법의 적용 원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일 텐데 모스탄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본인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좀 근데 지금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차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 법원 판결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채택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인정된 게 없어요. 예. 근데 모스탄 대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 선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어떻게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주장에 또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일부라도 동조할 수 있는지 그분을 저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본인이 여론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면 결국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사람이 이제 공항에 입국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접견 제안을 특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서정민 변호사님, 가족하고 변호인 외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제한 조치는 아니긴 합니다. 일단 원칙상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경우, 그래서 뭐 해당되는 구속된 피의자 외에도 공범들이 있어서 그 공범들과의 접견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우려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때는 이제 일반인 접견 등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예. 일단 뭐 통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그런 제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론 특검에서 밝히기로는 일반 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말은 예. 다시 말하자면은 뭐 공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해서 제한을 한 것이다라고 일단 표면상 읽히기로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예. 내면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스탄 교수와 같은 대사와 같은 그런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예. 이때까지 구속된 이후에는 뭐 재판도 출석하지 않고 또 그렇죠.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또 뭔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보이는 그런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접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 특검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형사사법 절차만 빼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모두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제안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뒤에서도 저희가 잠깐 다룰 텐데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전략을 법원에도 지금 안 간다는 얘기가 있고 특검 출석에는 아예 안 한다고 하고, 사법적인 그 다툼을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여론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예. 또 탄핵당했지만 대통령을 지냈고 본인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저렇게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 위에 서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전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국격을 고려했을 때 맞는 행동이냐. 예. 라는 점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저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런 그 개탄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망상적인 자기 정당화죠.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의 일종의 이제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에 유리한 사람은 저렇게 취사 선택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접견을 제안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좀 알아야 될 게, 여론이 결코 본인한테 이렇게 해서 유리할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제 뭐 향후에 재판에 가서도 고스란히 누적이 될 텐데, 그러면 재판 결과 본인이 받게 될 형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사사법 절차에 불복하고 불응하는 게 결국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관재 대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네.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묻는 지지층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지지층이 네. 있을 거잖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라 봐야 돼요? 글쎄 그걸 뭐 여론조사로 뭐 파악해 본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지만 그 부정선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대략 한 뭐 10%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10%라는 사람이 투표 결과를 놓고만 보면 예.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4년에 자유통일당이 비례후보를 냈거든요. 근데 3% 전국 득표율을 올려야 한 석을 얻을 수 있는데 자유통일당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조직화된 소수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이 목소리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번에 모스탄 대사 입국 장면에도 누가 거기 가나 이렇게 싶지만 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그렇죠. 모이셨단 예. 말이에요. 이분들의 또 신념이 굉장히 아주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게 우리 당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이 3%,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고 결국 표로 연결되는 건 3%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더 멀리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뭐 전한길 씨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을 해서 다음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자꾸만 그 소소화된 사람들의 큰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실제적인 정치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전화기 15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서정민 변호사님, 1차 때는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이번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참 법률 용어로 참 많이 알게 되는데 왜 이거를 청구한 거죠? 두 가지 제도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제 언제 할 수 있느냐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신분이 피고인이 됐을 때 불복을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예. 따라서 당시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으로 기소가 되고 나서 이 법원에다가 그랬죠. 예, 예. 구속 여부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한 것이 구속 취소였고 예. 지금은 아직까지 재판 단계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복 수단 중에 가장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 적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사유가 현재 존재하는지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점은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예. 일단 피의자 신분, 수사 단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놨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15분에 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가야 됩니까? 사실 반드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재판 자체는 심리 자체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체포가 됐을 때 체포 적부심을 또 청구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또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들만 출석을 해서 변호를 하고 심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구속 적부심도 거의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지 혹은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심리가 계속될지 저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단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할 예정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해서 결국 변론을 할 걸로 보이고 예. 아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또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예. 출석을 결심하지 않았나. 지금 구속된 상황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의 그런 적법성을 따지고 또 현재의 상태를 직접 진술로 조금 표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 출석한다고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 이거는 조금 좀 말이 좀 안 되는 걸로 돼 보이고 근데 이 명확한 것 같아요. 윤 전 건강상의 대통령. 이유로 예. 특검의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구치소 예. 측에서 검진을 했는데 뭐 건강상에 별 그렇게 이상이 회신했죠. 없다 이렇게 회신을 예. 했기 때문에 그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는 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였고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기소 전에 최장 20일 동안 이제 구속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네요. 남은 기간만 버티면 어쨌든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윤 전 대통령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지금 정서는 예. 어쨌든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게다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법 집행에 불복하면서 마치 여전히 본인이 법 위에 있는 사람 것처럼 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여론의 비판이 높아져 있고 예. 특검도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어쨌든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이 관심사를 고려했을 때 강제로라도 인치를 해서 구인을 해서 이제 조사실에 앉히려고 하는 요 아마 힘겨루기가 앞으로 예. 몇 차례 더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 강제 인치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요. 지금 서울 구치소하고 특검하고 마치 책임 공박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서로 절차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구치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사랑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강제 인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규정만 놓고 따지자면 원칙적으로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사가 지휘를 하고 그 집행은 이제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이 규정상으로는 일단 원칙에 해당하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실제로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특검이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런 영장을 집행하는 게 뭐 불법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사실 그걸 보고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예컨대 구치소 측의 협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 수사관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인치에 좀 집행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구치소 측이나 혹은 특검 측이나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을 실제 장소 이동을 시키기 위해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논란 그리고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검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기소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빌미만 제공할 뿐이지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청하는 모든 수사 협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선다고 보고요.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려오겠다. 이것은 전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구치소에 와서 수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특검을 이끌었던 분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례 등을 고려해서 자기도 그런 이렇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특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바로 가서 재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다루겠다라는 생각을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나 확실히 예.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구속 적부심이 이제 모레하게 되면 그동안의 특검 수사가 멈추거나 중단되는 건 아니죠. 네, 일단 법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지 않을까. 특히 그래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면 조사는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이제 다른 뭐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든가 혹은 뭐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하는 수사 등은 당연히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예.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다가 다시 소환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명분이 하나 생긴 수석을 거군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거고 그렇다면은 일단 그 주장 자체로도 분명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특검 측에서는 그때 뭐 강제적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곧 구속 적부 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은 서변상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구속 적부심의 결론을 지금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만한 사유는 결국 구속이 부적법하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번 구속은 재구속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도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석방이 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는 확보되지 없었다. 않았다. 따라서 이 구속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같은 사유로 구속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예. 주장 자체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밖에 특검 자체의 위헌성도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을 침해하는 또 명확성의 원칙을 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특검 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하긴 할 거지만 예.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관련 특검법들 유사 특검법들이 뭐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내용상에 있어서도 위헌이라 판단을 받을 정도의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법적인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서 예. 결론은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의 수사 여부는 이 적부 심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또 그다음에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특검팀에서도 주변 조사
계속하고 있죠. 이번엔 순직해본 특검팀에서 이른바 그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참석자들의 진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는 정말 없었습니까?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한 거 보셨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때 경로한 거 맞습니까? 사고 보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석 전 장관한테 전화해서 질타했었나요? 김용현 전 장관도 회의 참석했습니까? 물론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이제 관련자들은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특검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조금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죠. 박 의원님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분들도 다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뭐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자기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있었던 대로 아마 진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알려진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7명인가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의 뭐 말투,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 참석자들이 다 느끼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을 비롯해서 나와서 진술하는 비서관들의 진술이 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다만 이종섭 그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가 알기로는 뭐 경로가 일종의 프레임이다. 그렇게까지 라고 주장했죠, 변호인단에서. 대통령이 경로한 거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 뭐 이종섭 장관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런 진술이 저분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사실은 김용현 그 전 경호처장 예. 이분이 그 회의에 참석자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관련자들이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면서 김용현 그렇죠. 처장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 김용현 처장은 결국 이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도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아마 특검에서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때 김용현 처장이 당시에 윤 대통령의 그 경로와 예. 관련돼서 어떤 증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저희도 그게 좀 관심인데 지금까지 보면요. 김태호 전 차장을 비롯해서 전 비서관들이 다 경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에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경호처장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건데 김용현 전 장관도 조만간 특검이 부를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직해변 특검보가 김용현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특검에 이제 소환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정관재 대변인,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같이 진술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 김용현 전 장관까지 진술을 바꾼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7명의 회의 참석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3명, 절반이 경로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저는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겠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특검이 규명할 것은 그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의 외압이 진행됐느냐 안 그렇죠. 됐느냐 그게 핵심이죠. 이거거든요. 예. 사실 회의를 하면서 참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의사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좀 질책하거나 화를 내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 경로를 할 수도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력 행사, 그러니까 권력이 남용이 됐느냐 이 부분에 집중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는 그런 정황을 높이는 것뿐이지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다만 이 경로가 과거에는 없었다는 그 증언들이 다 대부분이었는데 그 정황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밑에서 알아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알아서 긴 건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물을 정도면 내가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이 군을 통수할 수
통할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지 이건 특검이 규명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가 수사 대상인데 기존에는 경로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특검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얘기한 논리는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화였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이 팩트가 확인된 다음에 그 부분이 특검이 수사될 부분이죠. 이 화를 내서 어떻게 됐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경로가 있었는지 화를 냈었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후에 그것이 수사 외압의 동기가 됐는지 예. 실제로 수사가 외압을 받고 그 지시는 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원동력 혹은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 실제 어느 정도까지 뭐 지시가 있었고 그 전에 회의에서 어떠한 뭐 역정이 있었는지 혹은 경로가 있었는지를 특검팀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 않나, 이 경로가 있었다 혹은 뭐 화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입증이 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요 인사들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 어쨌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해왔고 물론 이전의 진술이 변경된, 번복된 것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러한 동기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웠을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한 제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술이 일관되어진다고 한다면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결국 이 경로설은 실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외압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특검팀이 오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우 차장이 좀 1년 만에 경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대로 경로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이죠. 강혜경 씨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진술을 했었고 거기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그 임상현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혜경 씨의 말이긴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정관제 대표 지금 왜냐하면 그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고 당시에 네.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였으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도 특검이 조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미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같은 당했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받았죠. 예. 당시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그 전화 발언은 이미 뭐 모든 국민이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이런 식의 얘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사실 검찰로부터 창원지검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도 자신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언론에 부각된 게 지난해 9월이죠. 9월 초인데 당시에 언급됐을 때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하고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를 심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 논의로 부각된 건데 당시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장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다면 특검도 당연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그게 피의자는 아니겠지만 참고인 조사로라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예, 강혜경 씨가 이제 박스를 들고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이 뭐 들고 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실질적으로 정치권 국민의힘 쪽의 보수 진영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인데 홍준표 전 시장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됐었고 계속적으로 좀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경찰이 수사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예. 특검에서 이제 경찰 쪽에 협조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넘겨달라.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그것도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하고 있었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특검으로 이관이 될 것 같고 그럼 수사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히 대납했다. 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이 제기됐던 명태균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기피된 부분은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재보궐선거 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그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사가 깊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으로 그게 다 이관되면 그 이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깊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강혜경 씨가 저 박스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지금 특검에다 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은 맞습니다. HDD 한 개, SSD 한 개 이런 뭐 식으로 목록을 적어왔네요. 컴퓨터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도 있고 관련된 이제 비용이 오간 계좌 입출금 내역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어서 저걸 제출하게 되면 저 증거 능력을 특검이 인정하게 된다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여기 이미 제출 자료라고 해가지고 그 박스 앞에다가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강혜경 씨 뭐 계좌 내역 및 정리 자료,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사용한 부분 휴대전화 한 대 해가지고 이미 제출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특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저희 MBN이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뭐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춘 정황이 파악이 됐다는 건데 이 내용만으로도 서 변호사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뭐 임의로 누군가를 특정하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리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낮추는 방식도 뭐 의도에 따라서는 조작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조작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일부러 조금 튀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을 낮췄다. 그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사가 튀게 나오면은 또 이 부분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친밀하게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조작의 그런 의혹들이 더욱 짙어지는 점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 한마디만 붙이자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과연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범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였으니까 전 후보 측에서 이렇게 조작해 달라라는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 자료를 갖고 가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동기를 갖고 한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론 조작은 불법이죠. 이것에 대한 당연한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특검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을 살펴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요. 어제 뭐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해서 당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금기시하고 있는 단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전환길이 부정선거 고쳐야 된다니까 국힘에서도 저와 단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또는 어떤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통해 당선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과의 뭐 단절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국힘 너희는 뭐 했냐?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돌 던질 만큼 지금 잘했냐? 라고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겠어요? 보신 것처럼 전환기 씨가 이제 열변을 토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가 이제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보면은 리셋이라고 돼 있고요. 저기에는 새로운 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제목의 토론에 전환기 씨가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건데, 정관재 대변인, 뭐 일단 이 제목과 전환기 씨는 좀 매칭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왜 우리 당이 이렇게 주최하는 행사에 뭐 전환길 씨가 지난 탄핵 과정에서 여러 활약을 하긴 했지만 우리 당과 관련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범국민적 소구력은 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좋은 얘기,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재능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이분을 자꾸만 불러서 우리 당 행사에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우리 당은 지금 쇄신과 혁신, 뭐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들로 인해서 묻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환길 씨와는 앞으로 같이 하는 방법을 찾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우리가 매몰돼 있어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확실한 단절.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서 뭘 얻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절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룬 게 없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본인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고 장동혁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역 의원 중에서 일부는 여전히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구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아예 새로운 길로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전환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의 뭐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윤상현 의원이 개최하는 또 전환길 씨가 참석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속 당 의원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한 것이니까 저는 그 말을 신뢰하고요. 앞으로 이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가는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한 후에 지도부로서는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어제 이 내용을 뭐 전해드리면서 뭐 자주 이렇게 의원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송원석 오늘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해명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혀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소속의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또 초선 의원까지 누구라도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역 자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최하고 하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이제 가주는 게 의무긴 합니까? 통상의 행사라면 그런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통상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이 계엄,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을 해서 탄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난 대선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이제 당이 어떤 길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편에 이제 뭐 혁신 논의도 있고 쇄신 논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저런 행사는 말렸어야죠. 근데 말리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격렬합시고 원내대표마저도 이제 얼굴을 비추고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저기에 동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정무적 감각이 제로다라는 거를 저는 증명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쇄신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런 모습은 탄핵의 강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환기 씨라는 분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을 두둔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라는 음모론을 대표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네, 그랬었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예. 강성 지지층,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나 그 장동혁 의원이 이 시점에 왜 전환기 씨를 불러서 저런 행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지금 이 다가오는 전당대회 그걸 의식한 일종의 이제 세결집 세력화 차원의 행사였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예. 않고서 어떤 개연성도 지금 없습니다. 저런 행사를 주최할 만한. 거기에 대표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이 얼굴격이 돼 있는 전환기 씨를 불러서 스피커로 내세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중진이라는 분들이 혹은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혁신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도 뭐 그 말씀을 하시긴 했던데 결국 그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환기 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부정선거고 앞서도 모스탄 전 대사 얘기를 전했더니 이 사람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이게 계속 국민의힘하고 연관되게 비쳐 보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정선거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토론까지 하자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부정선거가 2020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번도 근데 법적으로 그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처장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등장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실 선거라도 막기 위해서 본인의 대학 친구를 그 선거관리 사무처장으로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 뿌리 깊게 부정선거가 확산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저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그런 겁니다. 이 굉장히 고도의 해킹 기술이 있으니까 다수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건데 예. 그랬다면 그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외부에서 침입 흔적이든 이게 남게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만 음모론식으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본인들의 확증 편향만 그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럴싸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곳에 나와갖고 그럼 정말로 토론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설득이 좀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아니 저는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밝힌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토론하자면 공개석상에 지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전 근데 대표. 과거에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분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가 가서 그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또 이러는 상황에서 동시에요. 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몇 명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이 발언인데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4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지난 일요일인가요?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예. 뭐 이런 사람이 인적 쇄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실명을 얘기한 것은 지난 일요일에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언행을 보이는 네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혁신의 방향 또 가치 이런 것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속도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뭐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4명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4사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건지 다음 2028년에 이루어지는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을 떠나라는 건지 예.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른 과거와 다른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당에 남아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 있는 이분들이 대부분이 주류 의원들이잖아요. 예.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혁신위원회가 또 좌초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대목은 그 부분인데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위해서 여론도 중요하고 세력도 중요하고 준비 과정도 중요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지는 식의 혁신안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제안들이.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취지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 혁신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도 사퇴하고 때문에 굉장히 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거취를 정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거취를 정하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 그게 총선 불출마냐. 지금 즉시 당에서 나가라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 사과를 공개 거치라는 사과를 하라는 거냐. 예. 그래서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건 비대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자기 이제 임명권자에 대해서 어제도 거취를 상의했다 정하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예. 과연 그렇게 되면 저 혁신위에서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예.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혁신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적쇄신의 결론이었는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홀로 고군분투하는 측면은 있는데 예. 그냥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제풀에 지치듯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떤 혁신안도 지금 국민의힘 당연 당규에 따르면은 결국 비대위가 추인해야 그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걸 비대위가 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보고 지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그런데다가 있거든요. 107명 의원들한테 개파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뭐 전부 다 지금 모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친한계를 콕 집어서 예. 친한계는 무슨 언더 73이라는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개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저격을 했거든요. 아, 친한계가요? 예, 친한계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저격을 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럼 도대체 당 내에 전부 다 혁신 대상이면 혁신의 주체는 그런 누구냐? 셈이네요. 예. 본인밖에 없는 거냐 혁신의 주체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을 감안해가지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위원장직 내려놓으면서 전대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뭐 비슷한 그 행보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와요. 결국에 이렇게 명분 축적해서 예. 나는 노력하고 나는 시도를 했는데 당이 조금 더 변화할 의지가 없고 결국에 당내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안 되는 상황이니 예. 내가 어쨌든 뭐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럼 혁신을 해보겠다. 윤희숙 위원장도 그 경로를 밟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즉흥적이에요. 근데 혁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기득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곧바로 성원석 원내대표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고 권영세 의원도 지금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지금 당장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이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래서 뭐 물론 그제 인터뷰긴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관제도에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뭔가를 얘기하면 바로바로 뭐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윤희숙 의원, 원장 있고요. 현역 의원 한 명 있고 나머지 분들은 원외 인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비대위에서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혁신위원회. 근데 그 혁신안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안 해주면 전혀 안 되죠. 이게 동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혁신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그 쇄신안, 혁신안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반겼습니다. 첫 그게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서약을 하겠다. 이 두 부분까지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깊게 가면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정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내의 이견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권영세 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2028년 선거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3년 후에 있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3년 후에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적 쇄신은 저는 과거에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45명 관저에 가서 공권력 집행 막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특검 수사도 받을 만한 그 의원들이 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 지금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예. 그때는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은 4월 4일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계기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인적 쇄신의 계기는 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권영세 의원도 그렇지만 또 한 명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전 대선 후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잘하는 건 계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모순되는 단어, 그러니까 단절과 계승 완전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아마 이제 그 발언을 대구에 가서 한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핵심 지지층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핵심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대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좀 연민이라면 연민, 뭐 두둔이라면 두둔 이런 정서들이 그런가요? 있잖아요. 예.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이 코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그걸 관리하는 차원의 언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부적절하죠. 아니 윤 전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개성할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어쨌든 이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특검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사회정치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다가 뭐 개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분이 만약 이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된다 한들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예. 조금이라도 윤석열 그 정권과의 단절, 절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오늘은요 또요 이제 원외죠. 우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지금 국민의힘에 없는 거죠.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극단적인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당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예요.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인데
그 내부 동력이 지금 없어요. 지금 이제 핵심이라는 것은 가족을 뺏겨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걸 그걸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살갗에 붙어 있는 트럭 몇 개조차도 지금 이제 벗겨내는 왁싱 정도도 좀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홍원재 대변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국민의힘 스스로 이런 자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예. 우리 당이 뭐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혁신과 쇄신의 방향으로 가는 속도, 방향 다 동의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과거 뭐 2004년처럼 박근혜 당시 의원처럼 강한 카리스마 갖고 리더십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혁신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또 우리 당에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 당 외에 있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쇄신을 당에 아마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주고 있다. 예. 실현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요, 국민의힘 정당 예산 청구를 거론했는데 민주당도 공고위원이 이 부분 거론하고 있죠. 오늘 조국 혁신당 얘기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정당 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께 여쭤봐요.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게 민주당의 움직임인데 지금 당권 주자 2명이 이 국민의힘 해산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은 아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두 당권 주자의 발언은 다분히 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정청래 의원이 냈다는 법안도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 실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제 국회 의결만으로 그냥 해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 제도를 만든 기원이고 지금도 운용을 하는 독일 역사상으로 2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나치 후신 같은 정당을 해산한 겁니다. 그조차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하도록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국회 의결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거 아닙니까? 다수당만 된다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국 혁신당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요즘 조국 혁신당이 이제 존재감이 약해지고 이렇다 할 의제가 없고 이제 탄핵 때문에 생겨난 당인데 윤석열 정권이 탄핵당하니까 이제 당의 정체성 동력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그러니까 더 선명한 방향으로 뭘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당 해산을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내란 일으키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 41%의 지지를 그 당의 후보가 받았습니다. 그런 정당을 어쨌든 정부가 탄핵 심판을 청구해서 해산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수권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말씀이죠. 결국 선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이 우리 이제 민주정치 장에서 퇴출돼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퇴출이 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이지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해서 강제적인 그 정당 해산을 시도한다는 건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 정치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했고 있었죠.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반대했어요. 해산까지 하는 건 이건 잘못됐다. 근데 그 전례를 또 밟겠다고 하는 건 아무리 지금 이제 여론에 편승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잘못한 면이 있지만 그게 우리 민주정치에 가져올 후과를 고려한다면 정당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 박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가름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그 전당대회에 나온 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는요. 지금 전당대회용
선명성 선거요? 경쟁을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을 밟아야 본인이 그 당대표가 가는 길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좀 민주적인 그 가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예. 아니 또 오늘 짚어봐야 될 것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좀 직접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카피 킬러라 그럽니까? 그걸로 하니까 뭐 이거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그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이제 청문회 본인의 해명 과정과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한 만큼 오늘 청문회가 이진수 후보자에게는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논문 관련해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해명을 했고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를 얘기했고 또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신청이 됐다고 했던가요? 뭐 이렇게 됐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하고 해명을 했어요. 박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그 여론에서 더 나빠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론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뭐 해명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이제 충분히 설명될 만큼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저분도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노동부에 여러 차례 진정이 됐다. 총장 시절에 신고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교육 수장을 맡는 역할인데 이게 공교육의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같은 건 연구윤리에 심각한 위반인데다가 또 대한민국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두 딸을 그것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에 유학을 시킨 그런 분이 우리 공교육을 대표한다는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 추천이 되고 임명까지 이루어졌는지 좀 의아하고 사실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가치나 또 민주당이 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에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접점도 없었다 그러고 민주당 내부에서 잘 모르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본인이 결단을 내리거나 뭐 지명을 철회하거나 양당 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이제 첫 인사에서부터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랄까요? 이게 금방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더 끌고 간다가는 민심 위반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말씀. 강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 후보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오늘 입장 한번 듣고 여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정광재 대변인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이것이 좀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각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수집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장관 후보자 측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입장을 좀 또 전대받고 그걸 정리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여론 동향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다. 그 상황은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우상원 수석의 말로는 이 상황을 서면으로 계속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재 대표님. 인사청문회라는 게 총리는 이틀 진행되고요. 장관 후보자는 하루 진행되는데 그 이틀 하루 동안에 다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기간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자가 언론에서 보는 뭐 논문 표절과 학계에서 보는 표절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범합계 검증단이라고 해서요. 이준석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심각하다. 제자 업적 가로채기 심각하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행정 총괄하는데 이른바 진보 진영의 논리에 가깝다는 전교조에서도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부적격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더 여론을 살필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그 해명 어떻게 판명됐습니까? 그 오후에 그 해명한 것이 오후에 있는 지상파 방송 보도로 다 거짓이었다는 게 그 판명이 난 거잖아요. 예. 이 정도의 부적격자가 만약에 감행이 된다면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 이전과 이후 공직자 임명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까지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일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보이는 무인 셀프 사진관 지나면서 한 번쯤은 보셨죠? 부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사진이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번 일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인타운 안에 이 무인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한 부스에서 베트남 여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한국인 여성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빨리 나오라면서 이제 재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통하니까 한 한국 여성이 이 베트남 여성의 팔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격한 싸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내리치고 양측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여성을 발로 차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있는 게 영상하고 이제 주장뿐이라 사실관계 정확히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사진을 얼마나 오래 찍었길래 이런 상황이 난 걸까요? 일단 공개된 저 CCTV 영상에 따르면요, 사진을 찍는 시간이 뭐 특별하게 더 길게 소요됐다라든지 이런 정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스티커 사진기,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는 사진을 뭐 고르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저 베트남 여성들은 사진을 고르고 있던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기계들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과도한 시간을 소비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한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음 차례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재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감정 싸움이 일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가 앞서 11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16일이니까 닷새 전 일이 지금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이게 그동안 CCTV 영상이 퍼지고 예. 베트남 여성 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서 현지에서부터 네, 퍼졌군요.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양국의 온라인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한국 여성이 현지에 있는 한국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 뭐 이런 사실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는 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해당 한국 여성이 베트남 교민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예. 당시에 본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베트남 여성 둘이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술 기운에 해서는 안 되는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공안의 동행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치료비를 포함해서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단 이 여성은 폭행 자체는 좀 인정을 했네요. 근데 합의했다고 했는데 또 이 베트남 피해자는 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해 한국 여성의 입장에 따르면은 예. 우선 뭐 당시에 술에 취해서 하면 안 되는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치료비를 포함해서 하나로 약 3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진관 측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인 사진관 측에서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에 현장이 이 통제를 했고 직원이 통제를 했고 그리고 이 즉시 신고까지 했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러면서 CCTV라든지 아니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매장 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지금 저 업체 자체가 한국 한인타운에 있었고 한인 그 업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뭔가 조금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저 사진관 자체에 대한 좀 공격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지 경찰이 목격자 조사까지 완료를 했다고 보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배님? 네, 일단 베트남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또 재판까지 받아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적으로 또다시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와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예. 이제 다른 곳에서 형사처벌,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형사 사건화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하긴 한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뭐 형사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들을 또 소환을 한다든가 해서 예. 그 피해 진술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형사처벌 자체는 베트남에서 모두 처벌을 받고 끝이 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건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저 여성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국내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긴 예. 합니다. 결국 이런 CCTV를 통해서 신상이 정보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명예훼손과 같은 그런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형사 고소는 조금 만류를 하고 싶긴 합니다. 일단 현지에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국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피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소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이 현재까지는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류를 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